신청한 교수의 K-IN Your Life 시작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방송이란 말을 제가 특별히 붙였는데 예전에 신방과라고 했었죠. 신문방송학과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는데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박찬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박찬경이라고 하고요. 이제 학과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 연구 분야는 미디어 산업 이제 중에서도 언론에 그동안 좀 초점을 맞춰왔고 산업 전반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 방식으로 그래서 뭐 영상에 대한 뭐 자동화된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언론 텍스트에 대한 자동화된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경제학과 접목해서 산업 전반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신문방송학과 그러다가 언론정보학과 뭐 또 언론학과 네. 언론홍보학과 요즘은 대세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맞습니다. 이 명칭이 대세인가요? 그게 언제 좀 명칭을 바꿨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 경향성이 예. 왜냐하면 이제 원래 신문학과였던 학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방송도 없었고 신문학과. 예. 그때는 그럼 신문학과라고 있었을 때는 방송이 아주 보편화된 매체가 아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학이라고 애초부터 시작이 됐던 것을 한국에 들여올 때 신문학으로 들어온 경우가 왜 많았고요. 굳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안 하고?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그때는 고전적인 매체이고 가장 제일 고상한 매체, 그게 언론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소식이라는 것은 주로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죠. 없다. 교수님이 있었겠네요. 저희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인터넷이 네.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정말 신문으로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른들이 신문으로 네. 하루를 시작하듯이 신문이 상당히 중요한 매체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신문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가 점차 확대돼 가는데 오늘 얘기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또 경제학도 접목시키고 또 산업적인 측면을 접근한다니까 요즘 상당히 부각되는 매체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근데 저도 뭐 아주 많은 걸 아는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어떤 주제를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연구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주로 언론에 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사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이제 배포되고 혹은 전송되고 하는 그 플랫폼이 이제 바뀌어 나가잖아요.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신문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역할을 했던 것이라면 그러다가 이제 TV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플랫폼이 바뀌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말하자면 포털 같은 것이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가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저희도 지금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통 플랫폼의 변화라고 하는 게 뉴스 자체를 변화시키는지, 거기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가 읽지 않을 기사도 플랫폼 통째로 사야만 했던 거잖아요. 신문을 산다고 하는 건. 그게 경제학적으로 이제 번들을 사는 것이네. 묶음을 사는 거고, 그렇죠. 그 묶음 안에서 소비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렇죠. 신문을 샀을 때도 내가 읽고 싶은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을 기사지만 억지로 그 기사도 같이 구매해야 되는 셈인 거죠. 그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공급자가 조금 더 유통에 관해서 더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고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트렌드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맞습니다. 매체가 성격이 변화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자도 예전과는 다른 뉴스를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자의 소비 행위 방식이 변화되면서 네. 생산자들의 생산 양식도 변화되는 거. 네. 그게 이제 언론, 네.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언론학 개론 뭐 이런 수업을 들으면 언론의 사회적 뭐 역할 얘기하면서 중립성, 공공성, 언론은 제4의 권력이다. 입법, 행정, 사법과 또 별다른 그런 국가 체계는 아니지만 사회 권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게 신문 방송 같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고 핵심적인 롤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언론한테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윤리로 남아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기자협회에 있는 뭐 윤리 강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 신문사들이나 뭐 방송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가면은 트레이닝을 받을 때 여전히 윤리 교육을 열심히 받거든요. 나름대로 서명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만 뉴스를 공급하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에서도 다음 포털에서 등록되어 있는 지금 뉴스를 한 달 동안의 것을 모두 이제 스크래핑을 해서 이제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등록된 것은 거의 1000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언론사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등록된 것이 거의 1000개. 그리고 일상적으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한 144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언론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는 언론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부터 전통적인 언론사에 이제 연속선상에 이제 어떤 정보 생산자들이 분포하는 것이 이제 어떤 곳은 언론사, 어떤 곳은 언론사가 아닌 것 이렇게 분류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네,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리성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정보 생산자도 많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제 산업적 측면이 강해지지만 다양한 생산자가 출연하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게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옛날 마인드로는 이런 사람들이 뉴스를 만들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보를 얼마든지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제 경제적인 일종의 인센티브 구조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 경제적 인센티브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또 편성하는 알고리즘 구조에 잘 네, 편승이 되면은 그 뉴스가 또 확대 재생산되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네. 뉴스가 너무나 사람들의 인지 편향 경향과 맞물리면서 그게 우리 사회적 확증 편향을 가져오고 네. 그게 또 이제 어떤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하는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매체를 둘러싼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네.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뉴스라는 개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뭔가 사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거, 그걸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뉴스의 개념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스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좀 뭐랄까요, 당위적인 차원에서 뉴스는 이러이러한 어떤 가치를 가져야 그것을 뉴스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걸 접근을 해왔어요. 윤리 차원에서. 근데 최근에는 이걸 실증적으로 뉴스들은 요즘에 뉴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정보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이렇게 예,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한다가 아니라 지금 요즘 뉴스는 이렇다 정도로.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뉴스는 이러한 것들 당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성질을 더 이상 갖지 않는 정보들이 예, 대단히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구별해주는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언론사를 이제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국가와 관련된 공공적인 기관이 뭐 예를 들어 허가를 내준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또 잘 맞지 통제와 않는 연관된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사들이 이제 등록하게 되어 있고 네. 예, 허가 작업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간다는 게 이제 약간은 시장 원리에 맡겨서 맞습니다. 수요자가 적정하게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생산자들을 선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요즘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인센티브로 너무나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정화되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규제나 기준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또 언론에 대한 통제와 맞아요.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럼 자연 정화되는 시장 정화, 시장 청소 능력 여기에 맡겨야 되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정치나 이제 정책의 차원에 접근하기보다는 포털이 가져야 하는 뭐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알고리즘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게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보고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공정성을 찾아보자 하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방송학과 공정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학과의 접합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SNS 뭐 유튜브니 막 여러 가지 뉴스 스크래핑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갈수록 그럼 이 데이터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저는 주로 데이터적인 접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조금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보도를 해야 되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기자들이나 PD가 되는 학생들도 그런 좀 기능을 갖추어야 이제 복잡한 데이터들도 스스로 만질 수 있고 그것을 기사화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해서 시각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신방과 오는 친구들 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오는 친구들이 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성향상. 그래도 이제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텐데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전통적 언론에 관심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최근 그런 트렌드를 읽으면서 재미있는 현상이나 뭐 인사이트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가짜 뉴스에 네.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3개국 이제 비교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암스테르담의 대학에서 잠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폴란드, 네덜란드, 그다음에 미국의 설문 응답자들의 컴퓨터를 허락을 받고 거기 있는 로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90일 정도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이용하면 90일 정도 이제 URL이 쫙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가짜 뉴스를 생각보다 안 봐요. 네, 그게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자체를 일단 굉장히 안 보고요. 뉴스의 비율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5% 이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짜 뉴스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은 것이죠. 예, 그래서 가짜 뉴스가 수용자 개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들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생각하면 가짜뉴스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즉자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고 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현상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요즘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네. 가짜 뉴스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유통되면서 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적어도 그 연구에 있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지가 있다는 말은 확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고 뭐 이게 저희가 보통 연구를 하면 그렇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수용자들이 직접 가짜뉴스를 클릭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구분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정당의 양극화 혹은 이제 정당의 이념의 양극화, 그 다음에 감정의 양극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밉다면 그건 정치인들이 미운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미운 것인지 아니면은 나랑 다른 입장을 가진 정말 개인이 미운 것인지 이건 각각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의 양극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양극화가 되는 그런 간접적인 경로가 이제 존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더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로를 이제 다양하게 파악하면서 네. 그런 뉴스 자체가 극단화되거나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것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막 확 바꾸게 하는 오히려 미디어가 지금 뭐 그런 가짜 뉴스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미디어가 약간 부추기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하자면 논리인 것 같아요. 이 양극화가 생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사람들이 화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 현상을 즉자적으로 연결시키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잘 따져보지 않으면 그럼 미디어가 문제니 미디어를 통제해야 돼라고 하는 좀 위험한 과학적이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 억압적인 정책을 쉽게 도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 해도 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연예인들이 막 너무 이렇게
상황을 리얼하게 만들면서 좀 엄하게 예. 상황을 만들어 놓고 좀 그런 찐 모습을 뽑아낼 때 예. 방송국 놈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언론 혐오가 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예. 방송 그게 사실은 언론학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좋았던 언론을 책에서 보았거나 아니면은 8, 90년대 때 겪으셨던 분들, 뭐 그게 좋았던 언론이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랬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언론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기레기, 방송국 놈 이런 말들 하면서 언론에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는 항상 언론은 이래 왔거든요. 그래서 언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일도 있고, 뭐, 보통 미국, 스페인 전쟁 같은 경우도 언론 때문에 일어났다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말하자면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 얘네들을 뭐, 때려잡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가능하면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지켜주되, 가능하면 어떻게 그 안에서도 실수도 발생하고 문제도 발생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은가? It's my